한국인들은 대체 왜 그래요? 태국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으로 태국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최근 불어닥친 태풍 야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네티즌도 많은데요. 한국에 거주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되고 강제 송환되고 일자리를 잃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부에 하소연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 불바다 발언까지 일삼으며 도발을 하고 있죠. 태국 정부의 감정적인 행동에 반한 감정을 가진 태국인들이 늘어나며 태국 현지에서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소안나라고 합니다. 저희 호텔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호텔리어로 시작해 방콕의 큰 호텔에서 지배인까지 지내시며 수많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로 일하실 때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하셨고 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 워낙 좋으셔서 팁도 많이 받으셨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이 태어나던 시기에 작은 건물을 매입해 호텔로 꾸미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그 호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콕에서 명성을 쌓으셨습니다. 비록 큰 호텔은 아니었지만 저희 호텔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서비스, 품질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저도 부모님이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대학도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호텔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호텔리어 시절부터 각 나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회화 언어를 익히셨고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께 배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 덕분에 저와 동생도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텔에서 부모님이 손님들과 한국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자라왔기에 저희도 그 두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호텔 경영의 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큰 호텔은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덕분에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각국의 관계, 각 나라의 휴가 시즌과 명절 등 호텔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교육도 하고 가끔 체험휴가를 보내주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욱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두 나라의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노력해왔어요. 호텔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손님 한 분 한 분께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직원들의 공감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능통한 장점을 손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늘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에 상주하는 저희 가족과 직원들에게 암흑기가 찾아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부터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엔 그저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는 여론이 크게 확장되며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고 그 영향이 저희 호텔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SNS에서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지 말자는 글이 보이기 시작해서 단순히 태국의 몇몇 네티즌들의 감정이 섞인 하소연과 동정의 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리고 그 감정은 온라인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매체와 고위공직자 및 정치계까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었고, 이 현상을 접한 태국 국민들은 한국인을 배척하는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했고, 그 당시 뉴스를 보니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이 넘고 그중 일부가 한국에서 마약 밀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고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었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모든 정황과 한국의 판단의 타당성은 배제한 채 왜 태국인만 차별하느냐는 감정적인 불만이 쏟아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밴 코리아 운동이 시작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가수들의 한국에서 당한 불편함과 불만을 공유하며 큰 파장이 되었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자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저희 호텔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라 호텔을 겨냥한 항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한국인 손님을 받지 말라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관광업과 숙박업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입구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피켓에는 밴 코리아, 한국인 추방하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들이미는 추태까지 벌였죠. 직원들과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을 중재하며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죠. 어느 날 밤 손님들이 모두 잠을 청하는 시간에 저희 호텔 앞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앞에서 큰 소리로 밴 코리아를 외치며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호텔 벽에 낙서를 하려 하고 오물을 투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와 부모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그 상황을 보며 낙서하려는 행위를 막고 오물을 수습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끝내 경찰까지 출동하고 불량배들이 도망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우리는 언제나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태국인들의 행동이 황당하고 낯설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이성을 차리고 각 방문 앞에 밤사이 일어난 소란으로 인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대화를 하며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 대비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방콕의 수많은 식당과 숙박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상점들의 불량배들의 외압이 들어왔지만 저희 호텔은 꿋꿋이 대응하며 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저희 호텔에 체크인하러 들어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불량배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여긴 한국인을 받지 않아 다른 데로 가라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고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손님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이셨고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이러느냐 하며 항의하셨고 그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부를 재빨리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고 태국의 불량배들인데 가끔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입실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불러 체크인을 유도하고 손님에게 무료로 웰컴티와 웰컴 프룻을 제공하라고 전달했죠. 그리고 밖을 나간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황이 더 격해져 있었고 심지어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몰리기 시작했죠.
언성을 높이던 불량배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호텔을 운영하며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해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다행히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경찰들에 의해 상황은 종료되고 아버지와 불량배들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저를 진정시켰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날의 호텔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런데 정문이 열리더니 한국인 부부가 나오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더 큰 숙소로 옮기려고 해요. 체크인은 취소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떠나가는 한국 관광객을 보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몰려들어왔죠. 그 사건 이후에도 저희 호텔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호텔 앞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저희 가족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죠. 저희 호텔이 한국인 손님들에게 주었던 따뜻한 환대는 이제 갈등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경찰과 논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셨고 저희 호텔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순찰과 긴급 출동 버튼 설치에 대해 이야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태국 내에서 일어난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즐기려는 무고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방임하고 있는 정부와 망언을 퍼붓는 여행업협회 임원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에 선동질 당해서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행동하는 국민들이 한심했습니다. 언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되돌릴 순 없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호텔을 운영하며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점점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호텔뿐만 아니라 태국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간 곳은 항상 쓰레기로 넘쳐났고 질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호텔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점점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평소보다 청소를 몇 배나 더 해야 했고 매번 흡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안내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가끔 제가 중국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하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 관광객들이 오던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기에 직원들은 더 힘들어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시위도 줄어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탕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누리는 모습에 호텔을 경영하는 부분은 좋아졌지만 청결과 매너가 사라지고 점점 중국인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아버지도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가 호텔리어로 처음 일하던 시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질서하고 거칠어진 것 같다며 아버지는 요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호텔을 찾아주시는 모든 숙박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편함 없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론을 내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글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한국인 관광객이 저희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어요. 불량배들 때문에 한국인 손님을 잃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엔 반드시 무사히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군인 출신이라 체력이 좋고 몸이 단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운동을 했고 운동신경이 남달라요. 무에타이와 주짓수도 배우는 중이라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생은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 남동생은 호텔 입구에서 혹시라도 입장하는 손님을 방해하려는 불량배들을 미리 단속하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한국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중년의 한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남동생의 환대를 받은 그분이 로비로 입장하며 태국어로 인사를 할 때 저희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반겼어요. 그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저희에게 다시 한국어로 인사할 때 오랜만에 듣는 한국어라 그런지 저와 아버지 모두 무척 반가웠습니다. 자연스레 그분과 대화를 하며 체크인으로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맞아왔던 우리는 이번에도 최선의 서비스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나가려는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로비에서 일 보고 있었고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순간 그분이 호텔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아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깜짝 놀라 아차 싶어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제게 이 일을 전하려고 다가오던 직원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4명의 불량배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둘러싸고 한국인 맞지? 너희는 태국 올 자격 없어. 너도 추방시켜줄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라고 감정이 격앙된 말을 내뱉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 영어로 무슨 일이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제가 상황을 중재하러 가려는 순간 한국인 관광객은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빈틈으로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불량배들 중 한 명이 그를 밀치는 거예요. 한국인 손님은 넘어지며 당황했고 저는 분노에 차올라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막아서며 왜 이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따라 나온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 명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불량배들은 당황했고 나머지는 붙잡힌 한 명을 두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호텔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 나왔고 제가 붙잡고 있던 불량배는 제 어깨를 짓누르며 저를 떼내고 부랴부랴 도망가기 시작했죠. 저는 남성 직원 한 명에게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 한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태국도 싫고 한국의 미안한 감정에 사무쳐서 손님에게 정말 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되려 한국인 손님은 저를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주었고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건 감수하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런 반한 감정을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태국의 아름다운 유적지와 관광지를 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제 여행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장소와 명소들은 잘못이 없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환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여행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도 성숙했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말을 마치고 가방을 고쳐 맨 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주고 태국의 상황에 대해 이해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 말이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성인군자 같았고 그 성숙한 언변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저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소들은 잘못이 없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태국의 상황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손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한국인 관광객은 퇴실할 때까지 무사히 호텔에서 지내며 여행을 즐기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그분을 더욱 특별히 챙기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희에게 미소로 화답했고 떠나실 때는 팁도 넉넉하게 주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다른 손님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흡연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신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여행 에티켓을 지키셔야죠 라고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두신 것이죠. 중국인도 한국인 손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조금 더 청결한 호텔 숙박을 지내시고 체크아웃 하셨어요. 저는 한국인의 이런 배려와 친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호텔의 분위기도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번 벤코리아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성숙하게 행동하고 더 이상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국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치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행한 불법 체류자부터 각종 범죄들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태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벌려면 정당한 법의 체제 아래에서 떳떳하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태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태도는 그 나라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태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태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경각심을 태국 내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태국이 스스로의 만행과 불법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 체류자가 강제 송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태국에서 한국에서의 일할 때만큼의 조건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호텔 경영에 힘을 써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태국인인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에 더 큰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한국과 태국이 다시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반갑게 웃으며 편안한 여행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정은 묻어두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의 한 대학교 한국인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토론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손을 들고 발언하는 한국인 여학생.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파슨스 파리 패션 디자인 학과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파슨스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학교 중 하나로 여기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고
저도 그런 학생들과 함께 패션을 공부하고 있죠.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패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에 오고, 그 중에는 저처럼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주로 프랑스나 유럽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에요. 저희끼리는 수업 후에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평가하곤 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어요. 반면에 학교에 있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와 어울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들과 친해지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었죠. 그냥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패션을 이해하는지 궁금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션 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최근 한국이 세계 패션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이제 글로벌 패션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한국?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솔직히 한국 패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였고, 패션에 있어서는 파리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 한국을 알아야 할 필요성조차 못 느꼈죠. 그날 교수님은 우리에게 팀 프로젝트를 내주셨습니다. 각 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저는 팀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같은 팀원이 된 한국인 유학생 지연 때문이었죠. 평소 지연은 수업 중에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언제나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하고 독창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솔직히 말해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다니라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지연이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짓게 됐습니다. 지연은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동안 저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과연 지연이 패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프로젝트에 어떤 기여를 할지 의문이었어요.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우리는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팀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제 의견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존중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고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죠. 다른 팀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우리는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전통적인 패션 요소를 현대적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소재들을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의 도중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지연은 그저 메모를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도 조용했던 지연이었으니 패션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 혹시 너도 의견이 있어?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실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의상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디자인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한복의 곡선과 직선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점을 현대적 실루엣에 결합하면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한복이 어떻게 현대적인 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스타일과 평소 태도를 봤을 때 그녀의 아이디어가 특별히 매력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제 주도대로 이끌어갔습니다. 팀원들도 별다른 반응 없이 결국 제 의견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죠.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지연의 아이디어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컨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발표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이 프로젝트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할 계획이었는지 더 듣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 지연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발표에서도 그녀가 주도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이 되었죠.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팀 전체의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패션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의상의 특징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현대적 실루엣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예를 들어 한복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은 우아함을 상징하며 이를 현대적이고 직선적인 테일러링과 결합함으로써 구조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고 심화된 내용까지 잘 짚어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교수님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함으로써 우리가 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대답에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발표를 주도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그리고 지연이 그저 조용한 학생일 뿐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저의 오만함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없었다면 교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팀의 평가도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대답 덕분에 우리 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것처럼 보였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우리 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특히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참여한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칭찬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지연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 덕분에 팀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차분하고 성실한 답변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었고 팀 전체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팀원들은 지연의 의견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았죠. 우리가 틀렸었구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학교 식당에서 지연을 보게 되었어요. 지연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지연, 같이 밥 먹어도 될까?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발표 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팀이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너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클레르. 팀워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은 우리가 그녀를 배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해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지연에 대한 제 편견과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 솔직히 내가 패션을 보는 관점이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걱정됐어.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너희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패션이란 것이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을 공유한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도 팀의 결정이고 나는 그걸 존중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생각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협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과소평가했었고 그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너의 관점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내 의견을 더 존중할게. 그리고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클레르. 사실 나도 너랑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 패션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동료로만 봤던 지연은 이제 패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배울 점이 많은 친구로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해 그리고 지연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연,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말한 한복의 곡선과 직선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패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언젠가 너랑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방학 때 한국에 가게 되면 나랑 같이 갈래? 한국의 패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고 지연과 함께할 시간도 설레었어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지연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에게 K-팝과 드라마 외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우리가 탄 비행기는 한국의 항공사였는데 처음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공항의 디자인, 그리고 비행기 내부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의 디자인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 인천공항이 한국의 관문이야.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곳이니까 아주 신경 써서 디자인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숙소 걱정을 하지 말라며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죠. 지연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김치찌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한국의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죠. 매콤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저에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전날 한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죠.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그럼 각자 준비하고 바로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먼저 준비를 마쳤고 지연이 옷을 고르러 간다고 하기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연은 자신의 방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 보았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길게 늘어선 행거가 가득했고 수많은 화려한 색감의 옷들이 마치 패션 매장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각종 장신구와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귀금속 매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색색의 목걸이, 반짝이는 귀걸이, 다양한 모양의 팔찌들까지.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여기 뭐야? 이게 전부 내 거야? 지연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건 내 드레스룸이야.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옷도 점점 많아지고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모으게 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닌 거야? 나는 솔직히 내가 옷에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어. 꾸밀 줄 모르는 줄 알았다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공부를 하러 간 거지. 내 옷을 자랑하러 간 게 아니잖아. 나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주로 편한 옷만 챙겨갔어. 그렇게 해야 집중도 잘 되고 다른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 그 순간 저는 지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패션에 진심인 친구였던 거예요. 옷이나 외모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옷을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마쳤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는 지연이를 봤을 때 지연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꾸며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연의 옷과 메이크업은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날의 그녀는 마치 패션쇼의 주인공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지연, 정말 아름다워. 너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멋져.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클레르, 너도 정말 멋져 보여. 이제 나가자. 동대문에서 멋진 하루를 보내자 라고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고 그곳은 그야말로 패션의 천국이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둘러싼 수많은 종합 쇼핑몰과 수많은 상점들을 구경하며 한국이 패션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지연은 저에게 서울 패션위크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여기가 한국 패션 산업의 중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 패션위크 주에는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모델, 인플루언서, 그리고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패션 런웨이처럼 느껴질 정도야. 아마 서울 패션위크가 9월에 하니 그때도 같이 한국으로 구경 오는 건 어때? 지연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패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저는 당연히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연에게 그러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비율이 좋은 여성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와 이너의 원단과 컬러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연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한국의 모델 아냐? 저렇게 비율이 좋고 옷도 잘 입는데 분명 모델일 거야. 그렇지? 그 순간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모델이 되는 게 쉽진 않아. 엄청 경쟁이 강하거든. 내가 봤을 땐 일반인 같아. 우리처럼 옷을 사랑하는 패션 피플.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파리를 돌아다니던 지연이 한국에 와서 180도 바뀐 모습에도 감탄했는데 한국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마치 패션쇼에 나올 법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곳이야 말로 패션의 성지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홍대라는 젊음의 거리였죠. 홍대는 동대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대에서는 개성이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고 마치 거리 자체가 거대한 아트 갤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패션 소품들을 쇼핑했고 한국 패션의 독창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죠.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디자인과 감각이 홍대에 넘쳐났습니다. 그 후 지연은 저를 셀프 스튜디오에 데려갔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는 마치 개인이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마치 내가 모델이 된 것처럼 말이야. 지연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모델처럼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 순간 나는 마치 패션 잡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트렌드에 푹 빠져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처럼 세련되고 감각적인 장소였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가로수들이 거리를 더욱 예쁘게 꾸며주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패션에 진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스타일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압구정은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였고 마치 패션 피플들의 성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압구정의 한 루프탑 바에서 술을 한잔하며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패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더 황당한 건 지연은 늘상 있는 일인 것 마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연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의 수많은 패션 매거진과 SNS 매거진에서 스트릿 패션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포토와 글을 올린다고 하며 같이 찍자고 했죠. 저는 얼떨결에 지연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는 고맙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거기엔 SNS 계정이 적혀 있었죠. 지연은 제게 말했어요. 이제 곧 우리 사진이 이 계정에 올라올 거야. 저는 SNS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유명 SNS 매거진이었고 게시물에는 수많은 패션 피플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얼른 집에 가자고 했고 저는 웃으며 지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독창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느낌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와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 패션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패션을 더 깊이 배우고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과 파리의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패션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한국 패션의 미래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2025 서울 패션위크를 즐기기 위해 다시 지연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패션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공부하여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어우러지게 섞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의 목표를 잡게 해준 지연과 한국의 패션 피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브랜드로 서울 패션위크에 오는 날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패션이 파리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미 한국의 유명인들이 파리의 패션 브랜드의 뮤즈가 되어 활동 중이고 한국인의 패션 감각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화합으로 한국의 패션 사업이 더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